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나올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역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연일 터져나오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간 정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평가와 함께 조기 대선 준비에 분주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이제는 마무리가 된 변론이 마무리된 이 탄핵 심판 과정,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면 먼저 두 분께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제하고 싶은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군을 동원한 또 경찰까지 가세한 그런 국회 봉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탄핵 이후에 여러 상황을 또 보면서 요즘 뭐 우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계몽령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계몽령이다 이런. 그 주장에 제가 뭐 그런 맥락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계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고민을 하다 보니 저게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어느 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부합하는 정치적 주장이고 결정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살짝 내 스스로도 그 전에 몰랐던 부분을 조금 계몽되는 부분들이 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찬동할 수는 없지만 그럼 과연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가? 뭐 종북 세력이 있는가? 부정선거를 얼핏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국가에 무슨 대단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그 계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탄핵 심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헌법 재판관들이 제 눈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관들이 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 재판관들의 진행 과정과 질의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때로는 날카롭고 분명하게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참 훌륭한 표본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도 받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 그 11차 변론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직무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최후 진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권 의원 어떻게? 바램과 너무나 동떨어진 예상한 대로였다. 이때까지 대통령은 사실 많은 사례에서 진실하지 않았죠. 정말 시중에 입벌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본인이 정작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에게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지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앞 서두에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결코 사과에 있어서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 자신이 했던 얘기에 대한 변명, 그리고 현실 인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매우 동떨어진 듯한 내용으로 가득 채웠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저런 양반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야당의 일부 세력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히 말하는 87년에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헌법이 좀 불합리한 구석, 과도한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 이런 걸 고쳐보자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에도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꺼낸 것은 조금 뜨악하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 계엄 자체의 불법 위헌성은 차치하고라도 계엄 발동의 배경에 대한 국민적 호소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개헌이라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사실 지금 감금된 상태 아닙니까? 구속된 상태인데 계엄령 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내가 이 계엄령을 일종의 국민에 대한 호소, 거대 야당의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도저히 내가 나라를 경영하기 힘들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너무 폐악질이었다는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우리가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과의 논리 구성이 대국민 호소,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는 또 결과론적으로는 좀 모순된 상황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은 전체 그 변론의 11차 변론의 논리 전개가 완결성은 좀 떨어졌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사이드로 지금 삐쳐나온 것들이 우리한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선뜻 저것이 맞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결론을 내기 힘든 그런 지점들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최 대행에게는 임명을 해야 하는 의무랄까요? 이런 걸 부과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영향을 준다는 시도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헌재가 내가 법률에 너희들이 위반했으니 이렇게 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임명을 또 강제하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법 취지를 본다면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난 마당에 다시 그걸 뭉개면서 거역해서 시위를 끌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생각되고요.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최종 변론이 끝난 마당에 그것도 상식선에서 판단한다면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판결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변론은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론이 종결됐지만 평의회가 남아있죠. 그래서 평의회에 참석하는 것도 변론에 참여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다 끝난 평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평의회에만 참석해서 판결하는 거는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보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땅히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까지 가게 된 이 과정을 봐야 되고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건 헌법재판소로 갈 문제가 아니죠. 국회가 법에 의해서 진행한 절차를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그것을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우리 지역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자들, 장들까지 집회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 행위들의 심각성 혹은 문제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을 담은 내용들이 막 넘쳐나는 집회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후보를 대구 시민의 75%가 투표를 했습니다. 경북도민의 72%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총칼을 행사해가지고 감옥에도 가 있고, 그런데 그 지지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알고 찍었겠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천을 하니까,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나서서 저분을 지지를 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 유권자들이 찍었는데 그분들이 다 정당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이 상황이 왔는 이 상태에서 마음의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행동을 바로 하고 조심해야 하는가를 더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에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얘기들이 넘쳐나는 그 집회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사진 찍고, 저는 진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을 이번 예를 들면 어제입니까 3일절 날도 집회가 있고 한데, 물론 거리의 정치의 스피커의 정치를 거기에 그 다이얼이 맞지 않는 그 채널이 맞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거리의 정치가 횡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권 정치가 국민 각 개인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을 누군가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지 못했다, 아니면 뭐 잘 합의를 해서 정치가 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건 또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정치인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거리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말로 우리가 총이나 칼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스폰지처럼 과격하든 아니면 좀 중립적인 어떤 주장이든 간에 우리가 광장에서 좀 흡수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용광로처럼 끓는 민주주의 열기를 좀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좀 효과도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요.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여러 이제 있겠죠. 이게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또 새삼 다시 공부하게 된 개몽되는 부분이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평의를 하고 비밀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다 읽어보면 그게 이미 판례가 돼 있거든요. 헌법 위반의 그 어떤 중대성,
법률 위반,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된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중대한가를 사실상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헌법재판관의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양이 얼마인가? 이것이 정말 중대한가? 법률적인 용어로 약간 상당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는 중대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그렇다면 이 나라가 현직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선거로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파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새로 선거를 해야 하는 돈 문제부터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국가적인 손실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따진다고 해요. 그것도 계량하기는 정말 마음속으로 계량하는 것인데 자, 이쯤 되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100% 탄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솔직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8대0 혹은 9대0 그 명확하다고 보고요. 탄핵은 인용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위헌의 명확성, 위헌의 중대성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여기다가 8대0, 9대0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위험성 이게 매우 높다는 거죠. 최후 변론에서도 피소추인이 말했듯이 자신이 비상계엄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여전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들어섰을 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헌의 명확성, 중대성에 덧붙여서 위험성마저 현재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8대0 내지 9대0 이외에 어떤 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서로를 인정하고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무죄에 따라서 조기 대선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두 분 말씀을 들어보죠. 항소심을 빨리 진행해서 3월 26일 날 판결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건 참 잘했다. 우리가 이제 곧 있게 될 대선 전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 1심과 유사한 그러니까 그 참정권이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관심사인데요.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을 남용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저는 무죄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도 1심의 그런과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출마는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네. 이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2개월에 지금 1심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사법부가 어쨌든 뭐 재판을 차라리 무슨 뭐 아예 사건이 안 된다고 하든가 이걸 끌어서 와서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끈 요인이 있지만 지나치게 국민적인 혼선을 이게 만들었다는 거. 한편으로 보면 재판부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물론 뭐 복잡한 사건이면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뭐 10년도 걸리는 것을 종종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너무 좀 그랬다는 것이고
이 대표의 그 앞으로 뭐 대선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질 텐데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파면으로서 얻는 민주당의 이익, 이재명 대표에 다가올 그 미래가 정치적 이득을 계량한다면 제가 보기에 썩 유리한 구석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재판 판결과도 지금 이 3월 26일이 못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선거 과정에 공보물의 이력이나 경력들을 허위 기재하는 것과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에 있어서 불명확한 것은 사실은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기억에 관한 내용을 사법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심 판결이 저는 마땅히 무죄가 나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정치의 이 불안정성들을 감안할 때 2심 판결이 정말 신중하게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참 큰 고민인데요. 저는 피선거권의 제한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정치인이 기회를 박탈할 것인가 보장할 것인가가 결정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탄핵이라는 반복된 두 번째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대선을 하고 인수위 없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그의 문제 때문에 전국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이러한 연거푸 탄핵 이후의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불안정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났다. 국민이 지금 뭘 소비자로서 정치 소비자로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든가 각 당별로, 그리고 아니면 최종 본선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굳이 뭐 선거법 위반에 대통령 자격이 있니 많이 하는 사람을 하자가 있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 구태여 하자 있는 뭐 그 보관식품이 지난 것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굳이 선택합니까? 뭘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누구 말 맞다나. 그러나 그 퍼센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2심 판결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로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약 나선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한 차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도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요즘 뭐 행보 보면 아주 정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너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광폭이어도 되나 싶은 행보도 있었는데요. 정당의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을 본인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원래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도 보수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시장님? 지금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평가하듯이 자신을 중도 보수라는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면 자기가 딱 가운데 앉아서 이쪽 우측을 자꾸 국민의힘을 뭐 거구 쪽으로 모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좀 실용주의 뭐 이렇게 먹사니즘, 제가 보기엔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생각나요. 뭐 무조건 잘 살게 하겠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런 관점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박 대통령이 약간 살짝 생각나기는 하는데, 뭐 알다시피 어쨌든 이재명 특유의 기회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실용주의와 기회주의의 대결인데
이념적인 정치적인 성향의 틀을 자꾸 이렇게 잘못 이렇게 교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 좀 번복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탄핵 정부에서 보듯이 정치에 몰입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면 굉장히 더 몰입하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이제 언론이나 뭐 상대 진영에서 공격이 나올 텐데 그런 측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주의해야 할. 예를 들면 당장 민노총에 가서 뭐 여러 상법이나 여러 가지 뭐 상속세 문제를 얘기했는데 민노총에 가서는 아이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여러 군데 가서 좋은 이야기를 덕담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용적으로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민주당에서는. 네.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한 것은 그분의 평소 성정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또한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 매우 필요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나라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고 최근 발표되는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어떻게 성장의 불을 다시 지필 것인가가 1차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장은 보수 우파 쪽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우리의 주요 과제로 가져오겠다. 이거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미 국민 달러가 3만 내지 4만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의 경제 성장이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 신산업을 창출해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것을 놓고 서로 각축을 벌이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떻게 관철해낼 것인가 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들이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홍준표 시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가 대선에 진입을 실제로 후보로 진입하게 경선 과정에서도 이미 던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시장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이 공직자가 국민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지켜야 할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발언이 바뀌거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는가가 지금 관심사인데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극렬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감춰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가질 파급력은 이후에 굉장히 크게 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도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십니까? 박지일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김영건 의원님이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정치인은 거짓말을 예.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부분은 이런 스캔들이 있는 사안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사안보다는 그 다음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이런 것이 드러나서 이제 이게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인들이 여기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은 그걸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또 하나 이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명태균 씨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일대 타격을 가했다고 치죠.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자도 나올 사람들도 거의 뭐 주저앉힌다 내가 뭐 이런 건데 아니 그러면은 논리가 좀 안 맞는 이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거를 좌지우지한다는 건데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조금 믿기 힘들어요. 브로커는 브로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들을 놓치기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명태균 특검법 뭐 열심히 진행해서 본회의 처리됐습니다. 그랬더니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다들 전망을 하고 계신데요. 권성동 대표가 이거 그다음에 대변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국힘당 전부 다 수사하고 국힘당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히려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처럼도 들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박재일 실장 먼저 말씀 주시죠. 저도 그 논평을 들으면 살짝 말의 뉘앙스가 이게 논리 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평화적 개혁 뭐 이런 거 아까 호수 대국민 호소 이렇게 하듯이 우리 국민의힘 전체를 상대로 한 수사다. 이거는 조금 논리 모순에 자칫 빠진 그런 감은 있어요. 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을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요. 우려먹는 거. 이쯤 되면은 좀 다른 소재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역치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다른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저는 그 점이 좀 민주당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기도 해요. 거기 예를 들면 명태균의 녹취를 틀면서 제가 아주 그런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이 볼 때는 당대표부터 거기 최고위원들이 막 희낙낙거리며 그걸 TV를 보고 이렇게 뭐 털어놓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정말 국가적인 대단한 사건의 정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명태균이 떠들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주 그것이 빚어진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 일이 커질 것이고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면은 사그러들겠죠.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만들어 놓고 털고 나가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죠. 계속 국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국회의 권능과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행정부도 수용하고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또 하고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 이거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정장수 경제부 시장 통해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는 공간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반박 브리핑을 계속 열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짧게 듣고 오늘 올간 정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이 국면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 선관위의 권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침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도 시장으로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위치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 못하고 마구 섞이면 당연히 그것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뭐 개인의 결단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장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글쎄요, 뭐 정장수 부시장이 홍준표의 측근 오른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브리핑이라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이 나와서 했는지 뭐 작정을 하고 일부러 내려서 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만 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서 지금 대선에 거의 뛰어들 모양인데 굴럭 행운을 빕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박재일 영남일보 노수실장,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